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랫살로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2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고요. 남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괜찮으신가요? 공동 진행자인 남해님의 정신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의 정신 상태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정신이 약간 좀 좋을 수가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좋을 수 없다는 건 왜 그럴까요? 혹시 철학 좋아하시나요? 아, 철학? 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인생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에 예민을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쏟게 되니까 별로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일상생활 가능하고 옆에 진행자이신 안토님과 같이 뭐 밥이나 술도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같으면 조금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은 머릿속에 생각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에 특별히 이상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쵸. 그렇군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안토님은 그러면 저는 정신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가끔씩 저도 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철학이라든지 혹은 네네. 뭐 사회나 경제, 정치, 뭐 때로는 뭐 과학기술, 요즘 너무 정보를 접하기가 쉬워진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스트레스 혹은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떨까요? 사회가 빠르게 변화를 하고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세상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남해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확한 얘기라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뭐 중세나 뭐 현대 계급 사회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계급이나 뭐 다른 실질적인 사회적 제약들이 있어서 상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정해져 있어서 오히려 간단한 사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재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얼마든지 뭐 편하게 말하면 계급 상승이라고 하죠. 신분 상승. 그런 기회들이 널려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앞서야 되고 진짜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진 측면도 있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고민, 갈등을 더 높여준 측면도 있다. 그렇죠. 안분지족의 삶을 살질 못하고 그저 승리하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도 아마 정신건강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뭐 단적인 예로 SNS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이 또 굉장히 치열한 곳으로도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지쳐하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 보급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 보급률이 굉장히 높죠, 대한민국이. 게다가 인터넷 환경도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어서 특히나 현대사회 중에서도 연결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이지만 한편으로 타인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재살롱 오늘은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정신질환과 정신병의 차이 정도는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문제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신병이라는 것도 이 정신질환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라든가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도 흔히 느낄 수 있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좀 증상이 가벼운 게 있을 거고 증상이 좀 중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 정신병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달리 현실 감각을 크게 왜곡시키는 그런 정신적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망상이 있겠죠. 망상이라는 거는 이제 현실에 있지 않는 거를 현실로 인식하고, 뭐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뭐 환각이라든가 환청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증상 대표적인 병증으로는 이제 뭐 많이들 알려진 이제 조현병이라든가 망상장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신병과 뭐 남해님 정신질환에 대해서 혹시 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정신질환이요? 네, 어디선가 매스컴이라든가 주변에서 들어봤던 정신질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우울증, 조현병은 아까 얘기한 거고 알고, 그거 외에 이것도 그거 외에 뭐 ADHD나 PTSD 혹은 뭐 강박증, 강박장애, 결벽증. 그리고 또 연예인들 중에 뭐 공황장애가 있다 이런 것도 매스컴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 그렇죠. 정영돈 씨가 옛날에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본인이 밝히기도 했으니까 공황장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시대가 바뀌어 오면서 자신이 이런 정신적 질환 혹은 장애가 있다는 거를 좀 솔직하게 밝히는 시대가 조금 더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인식의 변화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의 변화부터가 시작이었죠. 그러네요. 그러면 정신질환에 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누구나 흔하게 느낄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 중에 그 불안장애라는 게 있죠. 이 불안장애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걱정이라든가 스트레스와는 좀 다르죠. 심리적 증상으로는 불안감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집중력이 낮아지고 또 사소한 거에도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신체적 증상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어지럼증이라든가 메스꺼움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손떨림, 식은땀, 불면증도 이 불안장애의 어떤 증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남해님은 혹시 본인이 불안장애를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시는 분이 경험했다는 거를 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그렇고 네. 제 주변도 그렇고 불안한 증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안토님이
한 10년 넘게 저를 보셨다시피 네. 전 그렇게 막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고 믿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애초에 뭐 제가 아는 남해님과는 달리 이제 자신만의 그 내면의 상태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혹시나 해서 불안장애는 따로 없으시다 이 말씀인가요? 살짝 낙천적인 성격이라. 낙천적이다. 네.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주변에는 뭐 없나요? 주변에 아시는 분이라든가. 예, 주변에도 없고 만약 불안하다라고 내가 느끼는 거는 얼마 전에 크루츠 게스트가 한 사우스 코리아 is over. 그게 좀 그게 약간 좀 불안하기는 하죠. 한국이 곧 망할 것 같다. 네, 그쵸. 망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상당히 불안감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수치들이나 뭐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딱히 반박은 못 하고 있잖아요. 수치로 일단 증명이 되는 거니까. 수치로 증명이 되고 전문가들도 영상에 대한 숫자에 대한 반박보다는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냐, 왜 끝났다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에 약간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를 좀 요약해 보자면은 남해님의 어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불안이 크게 없지만 그쵸. 생활이나 하지만 좀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나라 혹은 이제 뭐 어떤 전 세계 어떤 이런 거대한 서사 쪽에서는 좀 약간 불안한 어떤 결말이 예상된다. 그렇죠. 지금 뭐 경제 쪽에서도 미국이랑 중국 관세 전쟁 벌어지고 있고 이게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 터지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제 3차 세계 대전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아까 뭐 현실과 동떨어질 망상을 한다고 했는데 3차 대전 같은 게 망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해요. 저는 사실 뭐 망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망상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망상이란 거는 말 그대로 좀 진짜 없는 사실을 자꾸 사실이라고 약간 우기거나 그런 것들을 약간 망상 증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 그 불안장애 그 중에 아까 남해님하고 얘기 나눴던 그 공황장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 해요. 이 공황장애 그냥 이 단어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안장애 증세와 더불어서 좀 되게 중증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숨이 멎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특정한 대상에게만 과도한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박장애인데, 강박장애라고 해서 이제 자신이 원치 않는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반복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투 경험을 치룬 군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 PTSD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불안 장애 영역에 속하는데 다만 약간 중증에 해당되는 게 이제 PTSD라고 합니다. 불안 장애가 중증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불가피하겠지만 가벼운 경증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불안할 때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이라든가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저희 정말 많이 쓰잖아요. 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과도한 정보를 좀 최대한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은 아니고 현대인들이 정신에 대해서 이제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마인드풀리스요? 예, 풀리스. P-O-L F예요? 가득참.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뭐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 거에 집중하고 먹는 거에 집중하고 또 자는 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혹은 일하고 있을 때는 그쵸? 일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꾸 딴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도 네네. 집중력이 좋다는 건 상대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예 딴 생각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른 내가 당면하고 내가 집중 뭔가 하고 있는 것 외적인 생각들이 발현이 된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또 어찌 보면 생리학적으로. 네. 근데 이거를 약간 의도적으로 내가 딴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계속 매 순간 매 초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에만 온전히 신경을 집중하는 것, 그거를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모순적인 것 같기는 한데 네.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조차도 딴 생각 아닌가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허용된 딴 생각인 거죠. 유일하게 허용된 마인드풀니스라는 영역에서는. 여러 개로 방면을 하고 있다는 걸 한 군데로 묶어서. 그렇죠.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 그래서 약간 좀 집중력이 필요하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챙김 혹은 불안장애를 느끼신 분들도 한번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많이들 들어본 증상입니다. 23년 기준으로 100만 명 넘었대요. 우울증 환자들이. 대한민국에서만. 네, 대한민국에서만.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많죠, 100만 명이면은 그래도 상당한 숫자인데. 네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단순히 기분이 좀 안 좋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깊고 지속적인 슬픔이라든가 무기력감이 계속되는 질환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슬픔, 공허함, 무기력, 자기 비난, 그리고 죄책감 등의 감정이 동반이 된다고 하고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대략 한 2주 정도 지속이 된다면은 우울증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신체적인 증상도 동반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수면 장애라든가 식욕의 변화, 피로감, 두통, 그리고 소화 문제도 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미님은 이런 설명을 좀 들어보셨을 때 본인이 우울증을 경험했다거나 혹은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약간 좀 병원에 가가지고 전문적인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러한 우울증을 겪었던 시기들은 있는 것 같았어요. 아, 본인이? 네네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우울증이었다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있긴 했어요. 그게 네. 제가 이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군대에서 한번 느껴봤던 것 같고요. 군 생활? 네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쪼들렸 때는 조금 너무 날 것의 단어 선택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가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곤란했을 때.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기억합니다. 네, 지금은 이미 다 갖고 나서. 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때 그러면 아마 먼저 그 군 생활 때 우울증을 좀 느끼셨다는 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일단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고요. 군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빡빡한 그리고 생활에? 사람에 대해서 약간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대인기피증은 아닌데 조금 항상 긴장을 한 상태였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 선임들의 어떤 갈굼 이런 거일까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선임들이 먼저 나를 갈궜다기보다는 내가 갈굼을 당할 만한 행동을 했다. 왜냐면 몸이 긴장을 하고 여유가 없어지면서 생각이 굳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던가 그런 행동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이게 뭐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 유도리라고 하죠. 유연성이라고 유연성이죠. 생각의 유연성.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상대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고 빳빳하게 하다 보니까 과한 긴장 상태. 그게 또 더 많은 트러블을 또 만들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고 살이 찌는 살 한 10kg 가까이 그쵸, 쪘거든요. 아까 제가 증상으로 네. 식욕 변화를 네. 말씀드렸죠. 그러면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일단 무기력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왜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의존을 해야 되는 네네 어딘가에서 뭐 빌린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활동할 에너지조차 없어지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시기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정신 문제가 어찌 보면은 경제 문제하고도 깊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 돈이 시간이 되고 뭐 돈이 여유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복지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정신 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지는 아마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아마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도 복지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우울증 본인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우울증도 아무래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울증 검사를 받아야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고요. 그냥 그게 아니면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우울증도 심각할 경우에는 항우울제라고 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팁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먼저 중요하다고 해요. 너무 혼자서 견디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고 본인에게 그리고 하루에도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씩 해냈다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청소라든가 뭐 산책이라든가 뭐 가벼운 공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나씩 해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당연하게도 카페인, 알코올 이거는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울 상태에서. 니코틴은 없나요? 니코틴은 뭐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따로 제시된 바는 없는데 알코올과 니코틴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알코올은 정신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니코틴도 뇌 속에 들어가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내 정신을 막 어렵게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각성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억제를 못하게 되는 그래서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니코틴은 니코틴 자체가 네네네네. 그 점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우울증이라는 게 그 개인의 의지 부족의 영역이 아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는 점을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좀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저 사람은 좀 마음이 좀 약하구나 아니면 좀 정신 상태가 멘탈이 소위 약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잘못이다 우울함을 느끼는 그렇죠. 그 책임 전가를 보통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개인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쵸. 우울증이라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네. 병원 치료도 당연히 약물 치료도 필요한 거고 사회적인 여러 도움이 필요한 병이다. 네, 그렇죠. 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게 바로 이 조현병이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조현병을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불렀죠. 근데 이게 사회적 낙인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조현병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현병이라는 게 좀 단어가 낯설잖아요.
이 조현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조현병이라는 걸 들었을 때 조울증이랑 비슷한 건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예 다른 건가 보네요. 그거는 한자 뜻이 상당히 달라요. 네네. 일단 조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의 줄이 어긋난 상태를 조현이라고 해요. 네네네. 예. 달리 이거를 이제 병이라고 붙여서 표현한 건데 쉽게 말하면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 말 그대로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줄이 완전 어긋나면 연주 자체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조현병이라고 이제 좀 비유를 해서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병에는 크게 양성 증상하고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 증상으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증상이 되게 다양한 거죠. 먼저 양성 증상에는 실제 사실과 다른 생각을 강하게 믿는 망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고 환각하고 환촉하는 거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말이 두서가 없고 논리적 흐름이 전혀 없고 목적성이 없는 기이한 어떤 자세, 기이한 자세들 이런 이상 행동을 하는 거를 이제 양성 증상이라고 해요. 조현병의 양성 증상. 그리고 음성 증상은 조금 그래도 좀 이 겉으로 좀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는데 뭐가 있냐면 감정 표현이 크게 확 감소하고 말 그대로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씻지도 않고 대화도 않는 의욕이 극단적으로 저하된 상태 그리고 친구와 가족과의 단절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네요. 그런가요? 혹시 저도 아는 인물일지 모르겠네요. 예,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한번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증상이 인지 증상이 있죠. 이게 뭐냐면 집중력, 기억력이 크게 저하가 된다는 거라고 합니다. 조현병이라는 건 명확한 그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요. 사실 의학적으로. 근데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이제 부모나 이렇게 좀 혹은 그 윗세대에서 조현병 증상이 있었을 경우에 유전이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불균형이 있고 또 뇌 구조에서 어떤 이상한 상태가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외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약물 남용이 이제 조현병의 발병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조현병은 앞서 소개드린 정신질환들과 달리 약물 치료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합니다. 발병 초기에는 자살 위험도 굉장히 높고 해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다만 조현병에 대해서 오해도 좀 있다고 해요. 먼저 조현병 환자가 폭력적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아무래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어떤 사건 사고 중에 어떤 가해자가 이제 조현병 환자이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는 진짜 위험한 애들이구나. 그리고 한 번 행동할 때 너무 과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 환자는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데 이것도 좀 오해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타인에게 위험하기보다는 스스로한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해, 자살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또 의지가 약해서 저러는 거다라는 오해. 아까 우울증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네. 이것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전학적으로 또 신경학적 뇌구조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약간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네요. 그 정신질환 자체를 네가 하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예. 그게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몇 가지 정신질환들 알아봤는데 혹시 남해님이 뭐 혹시 상담이나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병원 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뭐 다른 센터라든가? 병원에서 진짜 병적인 어떤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병원에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있으면 썰을 한번 풀어보겠는데 네. 아쉽게도 병원까지는 아니고 뭐 군대에 있을 때 심리상담 한번, 밖에 나와서 저번에 아까 말한 우울증 얘기했을 때 심리상담 한번, 그리고 그 외에도 생각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 예, 그때마다 뭐 성격 검사라던가 심리 검사들 이런 걸 한번 그냥 재미삼아 혹은 내가 나를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그런 적은 많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래도 본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혹시 본인이 만약에 내가 아직 모르는 정신질환이 나에게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지금은 약간 ADHD가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저한테. 집중력이 저하되는 성인 ADHD. 사실 그거는 실제로 수많은 현재 요즘 어른 친구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죠. 어른보다도 이제 점점 더 어린 애들이 많아지고 있죠. 아동 그쵸. ADHD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원인은 가정교육? 가정교육? 네, 가정교육이라던가 혹은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압박감?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의 압박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가정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가정교육이 ADHD를 좀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 과한 자극을 주는 거죠. 뇌에다가.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같은 거라던가 이렇게 쥐어주잖아요, 어린애들한테.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과한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뭐 가정교육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디지털 사용 기기의 과도한 사용, 네, 그렇죠. 직접적인 원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제가 아는 그 지인분의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상당히 좀 뭐랄까, 말에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화가 어떤 주제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자꾸 A 주제로 갔다가 B 주제로 갔다가 또 C 주제로 갔다가 막 넘어가더라고요. 막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ADHD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아이의 이제 부모, 제가 아는 지인분이죠. 그분도 상당히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증상에 대해서. 그래서 좀 우리가 제가 어디선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 호주인가? 거기서는 몇 세 이하는 이제 SNS를 아예 금지시켜버리더라고요. 아마 만 14세일 겁니다. 만 14세인가 16세. 예. 아예 SNS 금지를 딱 시켜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그게 상당히 좀 극단적인 조치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한번 우리 사회도 그런 측면에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호주가 먼저 했으니까 한 5년에서 10년 기다리면은 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네. 결과 보고 아마 할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뭐 청소년 셧다운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저녁에 게임을 못하게끔 막았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고 중국도 뭐 작년인가 아마 생겼을 거예요. 평일에는 청소년들 게임 못하게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만 열리는. 그렇죠. 네. 이게 상당한 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사례는 우리랑 좀 사회 구조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특정 사회 구조를 뭐 옹호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에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편집증적 그 성격 장애? 편집증이요? 예. 편집증이 어떤 건가요? 편집증은 어떤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하는 행동을 보통 말하는데, 편집증이 약간 좀 편향된 예. 집착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한자로 풀이하자면. 네네. 근데 편집증과 편집증적 그 장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증은 말 그대로 망상까지 그거를 막 믿어버리는 그 말 그대로 정신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편집증적 장애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신질환, 조금 낮은 단계의 정신질환이에요. 근데 편집증적 장애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심이 많아요.
상대방이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이 나를 어떤 좀 위해를 가하려는 어떤 피해를 주려는 행동일 것이다라고 의심부터 하게 되는. 자신이 피해받는 의심을 하는 그쵸. 거죠. 나는 피해자고 저쪽은 가해자다. 그래서 약간 쉽게 좀 표현하자면 의심병이죠. 의심병.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증상을 좀 대입을 해봤는데 제가 좀 의심이 많은 건 맞는데 편집증적 성격 장애는 아니다라는 결론은 좀 나오더라고요. 저도 방금 말한 의심이 많다라는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편집증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예. 그거는 진짜 외골수래요. 외골수. 그래서 편집증적 성격 장애 분들이 상담하기가 진짜 어렵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래서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 이제 뭐 정신질환, 정신병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그래도 노래 한 곡 듣고 가야죠. 첫 곡은 이제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입니다. 그럼 이 곡 한번 듣고 다시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All we do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예, 캔자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이번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남해님이 몇 가지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알아봤는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과 사고라고 하면은 네. 뭐랄까 조금 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한번 스스로를 알아본다. 알아보고 뭐 미리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병원을 간다던가 하는 그런 예방의 차원에서 사건과 사고를 알아봤다는 점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요, 조현병에 관한 사례인데요. 네. 그 18년도 12월 31일 연말이죠. 예. 연말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있었던 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실치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네. 조현병 환자인 A 씨가 네. 그 상담가였던 한 그 B 박모 씨 의사를 네. 찔러서 숨지게 한 사고인데요. 네네. 오후 5시 44분쯤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외래 환자인 A씨가 정신과 진료 상담을 하던 중 자신이 미리 준비를 했던 흉기를 꺼내서 그 도망치던 의사의 심장 부근을 수차례 찔러서 그 의사를 숨지게 한 사고입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 의사의 출혈이 너무 심해서 찔린 지 30분 만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말하고 결국엔 죽었는데요. 네. 그 가해자 A씨는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날도 상담을 하러 갔던 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주변이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뇌에 폭탄이 심어져 있다던가 그 피해자인 의사가 상담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약간 이런 망상적인 증상을 보였다고 하네요. 계속. 피해 망상이네요. 네, 그렇죠. 피해 망상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그 정신증이라고 불리는 병의 핵심엔 아까 계속 말한 외부 자아 경계 손상이라고 하는 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게 공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가 한번 행동을 했을 때 뭐 과한 행동이나 몸짓들 그리고 과한 생각들이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우울증을 가져왔는데요. 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많이 불리죠. 그만큼 우울증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활용된 문구인데요. 이 말은 2015년 한 블로그에서 우울증은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질 때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그 감기에 비유한 게 시초인 그런 문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에 관한 사건과 사고는 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을 하죠. 연예인들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요. 뭐 그런 사람들로는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마 김세론 씨 아시나요? 예. 영화 아저씨에 나왔던 그 어린 어자의 역을 맡았던 김세론 배우가 자살을 했었고요. 네. 뭐 과거에도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은 그 샤이니 보이그룹이죠. 네. 보이그룹의 샤이니의 종현 씨, 혹은 카라의 구하라 씨, 뭐 FX의 설리 씨,
그리고 이분이 죽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도 약간 엄청 깜짝 놀랐던 개그맨인 박지선 씨. 아, 기억납니다. 예. 네. 그리고 배우 이선균 씨와 최진실 이런 연예인 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인들의 자살에는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그 젊은 베르테의 슬픔 그 책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약간 그 자기가 동경하거나 좋아했던 연예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 모방이 되고 동조 등으로 친지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영향이 간다는 게 약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그런 증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 자살 행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방송이라든가 좀 유튜브 채널에서도 상당히 좀 그 표현의 수위라든가 어떤 묘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하는 이유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자살 관련해서 하보면 그 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이 영상에서는 우울증이나 자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십시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러한 우울증의 증상에는 그냥 앞서 말한 무기력이나 일상에 흥미가 떨어진다는 게 있고요. 아마 식욕의 변화도 있고 네. 제가 겪었었듯이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라던가 그런 우울감을 느끼는 우울증의 우울감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러한 증상이 있으면은 아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사례로 그 조현병 환자가 그 상담 의사를 어떤 살해한 그 사건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조현병 환자를 폭력적인 존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네네. 그 점은 아까 앞서 방송에서 저희가 좀 강조를 드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건 사고를 쳐봤는데 네. 확실하게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과 사고가 많더라고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과 사고 중에 네. 뭐 방화 있고 살인 있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편집증하고도 같이 얽혀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편집증은 약간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고 위해하려고 한다라는 그 의심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의심. 예. 현실과 동떨어진 의심. 그렇죠. 예. 근데 전혀 그런 일도 없었는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그 성남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근처에 애경백화점 아시죠? 애경이요? AK 백화점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제가 자주 이렇게 드나들던 출퇴근도 할 때 드나들던 곳인데 거기서 그 조현병 환자가 차를 몰고 딱 들어와서 칼붙이로 막 거기 그 백화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막 위해하고 막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거든요. 또 그 차로 운전하면서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노인분을 하나 쳐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왜 그랬냐 이유를 물어보면은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뭐 일종의 변명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뭐 반드시 폭력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 무조건 필요하죠. 2025년 1월만은 하더라도 남자가 755명 네. 그리고 여자가 298명 네. 이렇게 자살을 했거든요. 올해 1월에.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가 OECD 평균 자살률 위에서 상위권에서 거의 내려온 적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심각성을 느껴서
많은 개선점들과 많은 보완점들이 생기긴 했어요.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이건 법적으로 바꾼 건데 정신건강복지법. 네.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개정한 법률인데요. 약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라던가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뭐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그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자율 치료 중심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거는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250개소가 있고요. 네. 그쪽에 가서 심리 상담이라고 하죠. 상담을 받아보면은 뭐 분노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이런 질문지를 나눠주거든요. 네네. 이런 질문지에 대해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 그 체크된 걸 바탕으로 상담사와 상담을 해요. 근데 그 상담하는 것조차도 너무 도움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안산시에도 한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산시에서도 지금 그쪽 어디죠? 안산 소방서 그쪽이거든요. 안산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시청 그 옆쪽에 빨간 벽돌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혹시 받으실 때 뭐 돈을 내시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요. 신청만 하면은 무료고요. 뭐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 결과를 보면은 뭐 병원에 가야겠다 싶으면 병원비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뭐 그것 외에도 이태원 참사라던가 저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참사들 좀 많았잖아요. 네. 그걸 극복을 하기 PTSD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뭐 한강 그 대교 위에 가보면 여러 문구들 자살 예방 방지, 자살 예방 뭐 전화번호, 뭐 죽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하라고 네. 이런 것처럼 예방 정책들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뭐 다른 영역들로는 뭐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어떤 정신 건강 사업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아까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디지털 기기가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 나눴는데, 디지털 관련한 치료도 뭐 진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격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거는 치료 자체를 직접적으로 못 오거나 히키코모리 같은 방에 나가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치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가끔씩 안산시 그 페이스북 어디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인식 개선 캠페인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심리 상담센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우리 인식 자체가 먼저 좀 바뀌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변화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의 정신 건강을 대하는 태도,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네, 과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뭐 아까도 말했듯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 100만 명 넘는 숫자들이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뭐 진찰을 받았다는 거고, 옛날에는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약간 좀 무섭긴 했는데 요새는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어디선가 본 게 있어요? 정신병원 같은 거요? 예. 정신병원 같은 거는 옛날에 뭐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얀 곳에 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을 가둬놓는, 감금시켜서 치료를 감옥 하는 같은 느낌. 감옥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좀 병원? 이게 제가 어린이일 때보다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인식 변화는 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아무래도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측면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은 좀 아직 오해나 혹은 의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저희 방송도 어찌 보면 그런 취지에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정신증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금 유연해지려면, 조금 안전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각자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금 좋은 방법. 저는 아까 뭐 정신 그 마음건강센터, 심리상담센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네네.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막상 그 자신의 정신적 문제가 닥쳐와야만 좀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그쵸. 저도 그 상담 센터를 간 게 그때 같이 술 마시고 내가 어떻다. 좀 사적인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사적인 얘기를 많이 물어봐 놓고 왜 자제를 하라고 하죠? 근데 일단 제가 말하려던 요지는 뭐냐면은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방. 그러니까 문제가 닥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끔씩 우리 운동하잖아요. 피트니스 센터 맞습니다. 가서 운동하듯이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좀 상담도 받아보고 하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되면 좋지 않나. 말 그대로 정신의 체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 그쵸, 그쵸.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만 갈 게 아니라 그런 센터도 주변에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현대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내용 나눠봤는데요. 방송을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쪼록 그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계신 당사자분이나 혹은 가족이나 지인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번 방송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언제든 정신질환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모두 올 한 해 정신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남해님이 선곡하셨는데요. 곡이 게리 씨의 바람이나 좀 쐬. 바람을 좀 쐬야죠.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뭐 산책이라던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바람이나 좀 쐬.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바람 쐬는 거 정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곡 듣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아재살롱은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조금 슬퍼 보이면 어때? 너만 그런 게 아닐 텐데. 때로는 lonely lonely lonely. 때로는 lonely lonely lonely.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너 헤어지고 난 후에 한 번의 관계 역시 넌 최고였어. 사랑을 할 땐 감동밖에. 누가 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 운이 텄네. 그래 슬픈 생각보단 오히려 이렇게 쿨한 게 편해. 10편의 영화 10번의 취함 10명의 위로할 뻔해. 낮과 밤 그걸로 충분하면 좋겠어. 지금 이 힘든 이별을 견디는 시간 많은 일들과 작은 웃음들 억지로 만들어가며 적응하는 중. 좋은 것만 생각해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 어차피 사랑도 세월 따라 다 변해. 추억 같은 노래 그래 어쩌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힘이 들 때마다 네가 항상 웃으면서 내게 했던 그 말.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조금 슬퍼 보이면 어때? 너만 그런 게 아닐 텐데. 때로는 lonely lonely lonely. 때로는 lonely lonely lonely.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사랑은 가고 난 그냥 또 혼자 사는 남자. 라면 물 맞추기 선수 가끔씩은 혼잣말 하며 외로운 소파와 함께 살아. 잠이 들기 전엔 TV 드라마 혹은 영화. 네가 없이도 시간은 잘도 흘러가고 너 연락 없는 전화는 그냥 꺼놔. 아마 내일도 그러겠지만 알게 뭐야 끝난 거야. 이미 우리 사랑은 죽었고 이별은 춥고 가슴 아픈 평화. 또 때로는 무서운 밤의 길
침묵 같은 거야 이별이 그런 거지 뭐 멀쩡하다가도 울컥하는 실컷 미워하다가 눈물 참는 거 밤이 되면 높은 빌딩 깜빡거리는 빨간 불빛 그처럼 네가 떠올라 더 지쳐가는 거 이별은 그런 거야 이별은 그런 거야 멀쩡하다가도 울컥하는 거 이별은 그런 거야 이별은 그런 거야 실컷 미워하다가도 눈물 참는 거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조금 슬퍼 보이면 어때 너만